아버지의 유산과 삼남매 외에 숨겨진 딸. 그날은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장남인 나는 서울에서, 둘째는 대전에, 막내 여동생은 여전히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다. 묘소에서 간단한 제를 올리고 모두 본가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잃으셨고 기억력도 가끔씩 흐려지셨다. 이제 정리 좀 해야지 않겠어? 금고는 여태 열지도 않았잖아. 둘째가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실 장 안쪽에 있던 오래된 금고는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어머니는 금고 앞에 앉더니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숫자 6자리를 눌렀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꿨던 번호야. 잊고 싶어도 못 잊지. 띡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들과 통장, 현금 봉투 몇 개, 그리고 낯선 이름의 문서가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그중 하나의 등기 서류를 꺼냈다. 예상치 못한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 있었다. 김순옥 외일인. 순옥? 우리 어머니 이름이다. 그런데 외일인? 누구지? 옆에서 지켜보던 막내가 뭔가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다. 이거 어머니, 이거 대출문서야. 보증까지 서셨네. 1억이 넘는데요? 뭐? 둘째가 당황하며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고개를 숙이셨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하다 말아먹고 몰래 내 명의로 대출받았어. 보증인도 내 큰며느리 이름으로. 나는 멍해졌다. 우리 아내 이름으로요? 응. 큰 사위 월급으로 갚을 수 있을 거라 하면서. 넌 몰랐지? 그땐 내가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였으니까.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몇 해 전 교통사고로 몇 개월 병원 신세를 졌을 때 내 아내가 계속 병원비를 내주며 애썼다고 생각했었다. 그게 내 모르는 사이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다니. 그 순간 둘째가 말을 덧붙였다. 이건 또 뭐야? 어머니, 이게 이 인형 누구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셨다. 막내가 문서를 낚아채듯 들춰보았다. 1979년 신탁증서. 이 인형 4천만 원 예금.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나는 순간 어떤 장면이 머리를 스쳤다. 중학교 시절 여름 장마철. 어머니가 전화를 받다 울던 장면. 그리고 며칠 후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던 기억.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게 싸우던 그 밤. 그 여자의 이름이 인형이었다. 아버지의 외도 상대였던 여자의 이름. 나는 잠시 입을 떼지 못했다. 이건 그냥 추억의 이름이 아니네요. 돈까지 남기셨어요. 막내는 금고에 있던 또 다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손편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자필로 쓰인 글 한 장이 있었다. 너희에겐 미안하다. 그러나 사랑이란 평생 묻어둔 죄였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평소 조용하고 말수가 적던 아내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그걸 당신 동의도 없이? 몰랐어. 나도 지금 처음 들었어.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슨 사이예요, 도대체?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아내는 금고 안에 대출 서류를 들고 거실 가운데로 와서는 그대로 탁자에 내던졌다. 아무리 시댁이라지만 이건 사기예요. 제 인생을 걸고 지킨 신용이에요. 왜 남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요? 둘째가 나섰다. 형수, 좀 진정하세요. 그땐 다 급했잖아요. 당신은 쉬워요? 당신 마누라 이름으로 보증 섰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 계시잖아요. 말 좀 가려하시고. 어머니 계시니까 더 말씀드려야죠.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전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몇 년을요? 왜? 남편이 다치고 제가 일해야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병원비도 다 그 빚 갚느라 쓴 거였군요.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조차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지만 문서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다. 형, 그럼 이 금고에 들어있는 예금 증서랑 현금은 어떻게 할 거야? 둘째가 말을 돌렸다. 어차피 아버지 명이 아니고 일부는 어머니랑 모르는 사람 공동명이고 이거 우리 목 아니잖아. 막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 인형이라는 사람 아버지 외도 상대였던 분 맞죠?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다. 그래.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단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 너희들한테 평생 못 꺼냈던 얘기야. 아내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요? 그 여자분한테까지 재산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머니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했다. 그 여자는 죽었단다.
1998년에. 그 사람 너희 아버지보다 먼저 갔어. 이 예금은 그 여자의 딸 앞으로 만든 거야.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했어. 그 순간 막내가 놀라며 외쳤다. 잠깐만, 그럼 혹시 우리한테도 그 여자의 딸이 누군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미 알고 있는 아이야. 내내 또래야. 몇 번 놀러도 왔었고. 우리 셋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다. 그 여자의 딸? 또래? 어릴 때 명절만 되면 잠깐 와서 묵고 가던 사촌 누나. 아버지 고향 친구 딸이라고 했던.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어머니, 설마 그 아이 지금은? 그래, 그 아이 지금 너희 셋 중 한 명과 결혼까지 할 뻔했지. 막을 수밖에 없었어. 거실의 공기가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날 금고보다 더 무서운 게 열려버린 것이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마치 시한폭탄이 터진 후에 침묵 같은 공기만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다. 조용히 거실 바닥을 응시한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아이 그 사촌 누나처럼 우리랑 자랐던 그의 아버지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기 핏줄이란 걸 부인한 적이 없었어. 그 여자가 죽고 나서 애만 남았을 때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 그때 내가 용서한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였더라. 둘째가 소리를 질렀다. 그럼 우린 평생 속고 산 거예요? 형도 몰랐죠? 우리 셋 다 그 아이랑 사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명절도 보내고 한때 저랑 저는. 둘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막내가 충격에 찬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형,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이건 유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자체가. 그 순간 아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던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나가 있을게. 더는 나한테 따지지 말아줘. 이건 내 아버지 잘못이었고 내가 안고 가야 할 몫이야. 어머니, 잠깐만요. 내가 뒤따라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어디 가세요?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잠깐 나도 생각 좀 하고 싶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 못하겠구나. 그래야 너희가 원망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그대로 나가셨다. 우리는 얼어붙은 듯 현관을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에 모였다. 막내가 금고 속 다른 문서를 꺼내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건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잔액은 없고 거래 내역이 10년 전 정기적으로 김소희라는 이름으로 송금이 되었네요. 김소희, 그 아이 이름이었어. 나는 머리를 싸쥐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숨겨진 자식에게 돈을 계속 보내고 있었단 얘기야?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정확하게 말해봐야겠어. 이 집, 이 재산, 이 유산 누구 몫인지. 둘째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그 아이가 아버지 딸이었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녀의 몫도 계산해야지.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 저 가출 아닌가요? 이건 의도된 이탈 같아. 막내는 다급히 전화를 들었다. 우리 우선 어머니 찾자. 그리고 나 이거 못 삼킨다. 그 아이가 내 옆방에서 자던 시간들이 다 무서워졌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 이 집, 이 가족 다시 안 보고 살아도 돼요. 난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족이란 이름이 이렇게까지 뒤틀릴 수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 내가 부끄러웠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지인들 중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지방 파출소에도 실종 신고를 넣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현관벨이 울리고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김소희. 우리가 어릴 적 사촌 누나라 불렀던 바로 그 여자. 이제는 40줄 중반에 접어든 듯한 단정한 차림, 어릴 적의 해맑은 인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실례합니다. 김소희입니다. 어머니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회색 봉투 하나였다. 어머니를 보셨어요? 내가 다급히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북 괴산. 외할머니 산소 근처 작은 민박에 계세요.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또 있어요? 내가 놀라 묻자 김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따로 작성하신 거예요. 법무사 통해서 작성된 공증 문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다. 나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조용히 내게 봉투를 건넸다.
조심스럽게 뜯고 펼친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완근 유언장 제2문. 나는 이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함을 선언하며 다음을 명시한다. 본인의 직계 자녀는 총 44명이다. 장남 이수호, 차남 이수철, 삼녀 이수연, 그리고 혼외자 김소희. 모든 유산은 상속법에 따라 14씩 균등 분배하되 김소희에게는 추가로 시골 주택과 금고, 내 예금, 그리고 과거에 그녀 어머니 김인영에게 갚지 못한 금액 4천만 원 상당의 채무 상계 처리를 포함한다. 아내 김순옥은 생전 내가 큰 고통을 안긴 존재이기에 나의 죽음 이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단 별도의 간병 감사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한다. 가족들이 본 유언장으로 인해 다투지 않길 바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소망한다. 2024년 3월 28일 이완근인 법무법인 공증. 문서를 읽고 난 후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둘째 이수철이 말을 뱉었다. 웃기네요. 지금까지 몰랐던 자식 하나 생긴 것도 황당한데 유산을 똑같이 나누자고요? 막내 이수연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고 가시면. 그때 김소희가 입을 열었다. 저는 유산이 탐나지 않아요. 그동안 보낸 돈도 기억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제 존재를 부정당한 채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 김인영 씨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따들 말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의 어두운 과거를 불편한 기억이라며 묻어두고 살았다. 그러나 그 과거는 결국 우리의 현재를 파고들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됐다. 어머니, 유언장 봤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 아이가 찾아갔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발 우리 다 같이 다시. 아니야. 이젠 안 얽히고 싶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너희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겠어. 뚝.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괴산 근처 민박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연락이었다. 약봉지, 진통제,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쥔 채.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은 괴산 시골의 조그만 개인 병원이었지만 중환자실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위세척이 끝난 상태였고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약을 고의로 다량 복용하셨습니다.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지만 정신이 아직 명료하시고 가족분들과 대화를 원하십니다.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다. 소나무가 보이는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하나의 여인으로 보였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자식들에게는 짐이 된 쓸쓸한 생애를 살아온 한 사람. 엄마 왜 그랬어요? 왜 혼자서 다 짊어지고 그렇게. 내가 말을 채 잊기도 전에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미워했어. 그 여자랑 그 아이랑 다 잊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도 그 아이 걱정을 했더구나. 그럼 왜 유언장을 숨기셨어요? 막내가 묻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사실 난 그 유언장을 보고 처음엔 찢으려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꾸 귀에 맴돌더라. 어떤 말이요? 소희한텐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리고 너한텐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 그 말 들었을 때 아버지가 정말 울더구나. 서럽게 자식처럼. 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그 아이가 찾아왔을 때 난 느꼈다. 그 애도 피해자라는 걸. 방 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다 둘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형, 어머니 말씀 들었으니까 우린 이젠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문득 김소희가 떠올랐다. 그녀는 유언장을 전한 뒤 조용히 사라졌고 아무 연락도 없었다. 김소혜 씨는 어머니 병원에 다녀가셨나요? 아니. 나 그날 이후로 연락 못 받았다. 막내가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말했다. 환자분께 너무 자극 주지 마십시오.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날 병실을 조용히 나섰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김소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형제 셋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완근님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법상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이수호, 이수철, 이수연 3남매는 유언 이행에 협조 바람. 또한 유산 관련 부당 처분 및 명의 이전 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 둘째가 분노했다. 이건 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숨겼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법대로 갔으면 이 지경까진 안 왔잖아. 막내는 고개를 떨구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 아닐까? 그렇게 멀쩡하게 밥 먹고 살아가면서. 나는 말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유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얼굴이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너무 낯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남긴 작은 메모 한 장이 생각났다. 이번 전에 내가 못 본 서랍 속 메모. 그 아이가 찾아오면 내 대신 꼭 해줘라. 미안했다. 그리고 너도 우리 가족이었다. 나는 메모를 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게요. 그 아이도 우리가 안아볼게요. 늦었지만 가족답게. 김소혜 측 변호사는 일주일 만에 정식 소송장을 접수했다. 혼외자 김소희는 고 이완근의 법적 친자이며 그에 따라 상속 지분을 정당히 요구한다. 명확한 문구가 적힌 문서 앞에 우리는 말이 막혔다. 형,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둘째 수철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버지 잡힐 유언장? 좋아. 법적 효력 있다고 쳐. 근데 혼외자 인정하려면 친자관계가 명확해야지. 막내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진짜 아버지 딸이라는 증거 있긴 한 거예요?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유언장 자체로는 유산 분할 기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소혜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맞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완전한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당장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다. 김소혜 측도 응했고 며칠 뒤 우리는 충격적인 결과지를 손에 쥐었다. 친자관계 불일치, 검체자 이완근, 검사자 김소희,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 모두가 얼어붙었다. 둘째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봐, 이게 진실이잖아. 아버지는 속았던 거야. 아니, 어쩌면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어. 막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럼 왜 유산을 나눠주려 하셨던 거지? 왜 자식이라 썼을까?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하러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내 말을 들은 뒤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네. 그의 김소희.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 여자가 죽은 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고 싶다고 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그냥 입양한 건가요? 아니. 법적 입양도 안 했지. 하지만 20년 넘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아버지는 죄책감처럼 그 애를 품었어. 그럼 그 유언장은 왜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이었어. 혈육이 아니어도 책임지고 싶다는 뜻. 사랑이든 속죄든 나는 이해 못했지만 그날 밤 나는 김소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과 봤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소송까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전 제 존재가 너무 불안했어요. 가짜 딸이란 낙인.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날 생각해줬다는 걸 그 유언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소송 철회할게요. 유산은 받지 않겠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 집, 시골집 하나만. 그냥 머무를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 집에선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함께 밥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형제들과 상의한 끝에 그 집은 김소희에게 주기로 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녀는 우리에게 가족 아닌 가족이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병실에서 퇴원하셨다. 몸은 쇠약했지만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셨다. 이젠 좀 늦게라도 평온하게 살고 싶어. 내가 감당 못했던 진실도 그 애가 품고 살았던 고통도 이젠 좀 놓고 살아도 되겠지?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네, 엄마. 이제 우리가 감당할게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스스로 요양원을 택하셨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시설, 정원엔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내가 이제 누구한테 밥 해줄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괜히 민폐만 될까봐. 어머니는 담담히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피로가 스며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가끔 요양원에 찾아가면 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의 사진을 조그만 액자에 담아 창가 옆 책상 위에 놓고. 지금도 미워요? 내가 조심스레 물으면 어머니는 씁쓸히 웃으셨다. 미움은 다 지나갔다. 지금은 그냥 그런 남자도
그런 인생도 있었구나 싶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 마지막엔 미운 얼굴보다 보고 싶은 장면만 남더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김소희는 시골집에 정착했다. 그 집은 아버지가 손수 지은 단층 집으로 작은 텃밭과 우물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집 명의를 그녀에게 넘겼고 그녀는 마치 그 집을 돌려받은 듯한 눈빛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집만 있으면 돼요. 돈은 필요 없어요. 이 집은 아버지가 날 사람으로 만들어준 곳이니까. 김소희는 조용히 지역의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보냈다. 끝.